그렇게 네. 하는 거죠. 예. 뭐. 예. 근데 이제 그 얘기 좀 이제 두 분 모두 그 국조특위위원으로 정말 그 수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박상용 검사 이제 징계가 나왔습니다. 정직 2개월 징계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게 센 징계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론 이제 정직 자체는 그 징계로 봤을 때 경징계, 중징계로 나눈다면 중징계에 중징계의 해당하죠. 이제 시작 단계에 네. 포함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네. 보통 이제 정직 1월부터 시작한다고 봤을 때 네. 거기에 한 달 더 얹은 2월이거든요. 이 박상용 검사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네. 이번에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그 의혹을 넘어선 사실상의 사실, 예, 사실상의 진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 이번 징계는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다, 아쉽다, 약하다. 예, 그래서 이제 입장도 좀 내기도 했었고요. 저는 법무부에서 이 징계 그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어차피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위원회의 뭐 논의 결과에 귀속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조금 더 좀 수사하고 조사한 후에 좀 더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종의 이제 봐주기 한 네.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죠. 거기다가 박상용 검사가 자꾸 이제 얘기하고 또 주진우 의원이 또 다시 등장을 하는데 연어회 술 파티 징계 사유에서 뺐고 이것은 연어회 술 파티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실제로 술이 들어간 건 맞지 않습니까? 네, 술이 들어간 건 맞고 관리 책임을 이제 물은 거예요. 뭐 대신에 뭐 무슨 어떤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쿠쿠다스는 빠지고 못 넣었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얘기가 들어가 있긴 한데 아니 일단 공범들을 한 자리에 여러 차례 그것도 모은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질 조사를 해서 그 각 조사관들이 좀 일정 정도 분리된 거리에서 뭐 각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까지 대동해서 서로 간에 각자 질문하고 그 내용이 조서에 남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으로 공범이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지금 김성태 같은 경우는 184회였나요? 나머지도 거의 그러니까 수십 회 계속 불러다가 그 중간중간 만나게 하면서 본인들끼리 그냥 내버려두고 그럼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엄청난 뭐 약하게는 직무유기 나가선 직권남용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위법적인데 이런 내용들이 아주 충실하게 반영되었나 저는 그게 의문이고요. 그 술 문제 내지는 음식물 반입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좀 선회한다면 그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징계 사유에서 빠졌을 수는 있겠으나 저는 조금만 더 수사가 진행된다면 이것도 분명히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우리 박성준 의원님께서 그때 현장 조사까지도 가셨기 때문에 정확히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그건 술 반입이 된 것은 정확한 사실이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감찰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니까. 근데 저는 요거를 행간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돼요. 뭐냐면 이제 박상용 검사에 대한 것을 검찰이 조직적으로 정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뭐냐면 어떤 명분이냐면 검사들의 문제는 검사에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이번에 또 드러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들만의 세계의 룰이 있는 거예요. 자신들만의 어떤 그렇죠. 방어가 있고 신성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집단성이 매우 그렇습니다. 강한 조직이다 보니까 뭐가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스스로 덮어주는 자기들끼리만이 덮어주는 하나의 조직 문화가 있는 거예요. 카르텔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 그대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이 박상용 검사뿐만 아니라 이번에 저희가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조작기소 특위에서 있었던 새로운 사실들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박상용이가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주범을 이재명하고 종범 이화영 하는데 그러한 진술이 필요하다라고 애걸복걸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드러나는 부장님 이번에 저희 도와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애걸복걸을 하는 박상용의 모습이 그대로 실체가 드러나는 거고 또 남욱 변호사도 얘기하잖아요. 대장동 목표가 뭐냐? 목표가 뭐냐? 이재명이다. 이재명이 목표라고 하는 부분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이 수백 명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 제거하고자 하는 건데 그 동원된 사람들이 누구냐? 검사들이잖아요. 그 검사들이 누가 연루되는 거예요? 다. 그러면 수십 명 다 연루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지금 1차 전선이 형성이 누가 되냐? 박상용이에요. 박상용을 보호해야만 박상용이 무너지면 자기들도 무너진다고 하니까 지금 1차 전선이 치고 있다. 박상용이 1차 전선이다. 치고 있다. 근데 박상용이가 그 얘기했잖아. 나는 다 보고했다. 뭐
위에 부장검사, 부장, 차장검사, 네. 지검장, 네. 대검까지 다 네. 보고가 됐다. 또 박상용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또 만드는 거고 아마 특검법이 통과된 이후에 특검 수사가 이어지면 서로 네. 이 사람이 시켰다라고 아마 계속 얘기하면서 아마 아수라장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 일단은 아수라장. 지금 행간의 네. 의미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검찰의 문제는 검사의 문제는 검사에서 맡겨서는 안 된다. 확실히 그게 확인이 된다.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이시원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을 맞아. 했던 사람은 승승장구했잖아요. 그래서 공직기강 비서관 아니 말이 되는 조작 사건의 검사가 공직기강 비서관하는 게 내가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이시원 당시 저희 청문회 때 비극이 여기서 시작된 거다. 당신이 조작 검사했던 사람인데 공직기강 비서관을 가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무슨 행동을 할지가 예상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비극이다. 내가 그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검사들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 보면 여태까지 그 검찰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를 할 때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테면 그 비슷한 뭐 한 360만 원대의 향응을 받았을 때 뭐 외교부 공무원이었나요? 그분은 그냥 해임됐어요. 그런데 검찰은 정직 6개월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심지어는 증거를 조작했다는 것이 명백했고 그것을 이제 법원에서 확정까지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정부에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이런 것을 보면 어느 검사가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양심을 걸고 옳은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권력의 눈치 보고 줄 서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거죠. 예를 제가 가끔 이제 방송에서도 하고 또 청문회장에서도 제가 예를 들었던 내용인데 2010년으로 이제 한번 보면 우리나라의 영화가 부당거래는 영화가 개봉이 돼요. 2010년에 네가 범인해라. 그래서 그 네가 범인해라. 이제 그렇게 조작하는 내용들이 다 드러나는 영화란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영화란 말이죠. 근데 2010년에 일본에 마에다 스네이코라고 하는 오사카 검사가 조작을 해요. 뭘 하냐면 압수 물품 하는 거를 가지고 날짜를 조작한 것이 아사히 신문에서 보도가 되면서 이 마에다 스네이코 검사가 어떻게 되냐면 2년 6개월 실형을 살아요. 근데 더 이 상징적인 게 뭐냐면 검찰총장이 물러나요. 이 조작이 책임지고. 근데 2010년에 또 들어간 미국의 앤드류 토마스라는 검사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정부위원하고 맞대결을 하다 보니까 조작 기획 수사를 해서 조작 수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드러나니까 그 밑에 있는 검사가 이 앤드류 토마스 밑에 있는 검사가 그걸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까요. 나는 시킨 대로 해줬다. 조작 이거 해줬다. 이 얘기를 하면서 드러나서 검사직도 발탁해내는데 미국은 또 재밌는 게 변호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저 앤드류 토마스 변호사까지 박탈당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때 징계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존 홀이라고 하는 박사가 징계위원회 민간위원회였거든요. 그때 뭐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겨요. 앤드류 토마스에게 주어진 이 검사권이라고 하는 게 어린아이에게 들려진 전기톱 같다던 전기톱. 그러니까 막 근데 우리나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재창영을 실장님으로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이건 명백한 조작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저 엑셀 파일. 엑셀 파일. 정영학 엑셀 파일도 1,400만 원을 1,500만 원. 얘기한 이 박상용의 진술 조작을 한 정황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재명을 주범으로 한 것들이 다 드러난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누구도 사과하거나 누구도 반성한다는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원석 총장이 한다는 얘기가 수사하다 보면 뭐 실수할 수 있다.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정말 그러면 충격받았어요. 대장동 민간업자들 다 그럼 지금 깜짝 놀란 게 무죄 무혐의 하겠다는 거야. 재창영 실장님을 들리는 얘기에 대해서 아니 저 바이든을 날리면 그 얘기를 하길래 인식이 이렇구나. 결국은 저는 특검법으로 가서. 근데 더 큰 문제는요, 의원님. 특검법으로 수사하는 건 좋은데 이제 이 검찰청이 고스란히 공소청으로 가게 되잖아요. 근데 기소권을 갖고 있잖아요.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소하냐 마냐. 누구는 불기소로 봐주고 누구는 기소해서 세게 해주고 이거 여전히 이 권력을 갖고 똑같이 이동을 할 텐데 괜찮을까? 수사 기소의 수사는 분리는 안 하니까. 그럼요. 수사 기소 분리라고 하는 대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같은 원칙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정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10월 달부터 이거에 대한 것들이 실행이 되는 건데 확실하게 잘 안착을 시켜야죠. 네. 이제
보안 수사권 주냐 마냐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뭐 선거 이후에 뭐 논의가 또 들어가기는 하겠으나 지금 상황에서 이제 오히려 이제 보안 수사권 자체를 그대로 주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것은 이번에 저희 국정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그 이제 권력을 독점한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이 많이 좀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한쪽의 수사 그 기관에 또 너무나 많은 권한을 주는 것도 좀 문제는 있거든요. 실제 일선에서 저도 뭐 변호사로 일을 했지만 일선에서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은 이제 경찰이고 그 경찰에서도 또 많은 그 여러 가지 수사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관행들이 많이 개선이 되어 오고는 있으나 어쨌거나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억울한 피해자,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권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런 점이 가장 초점이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 좀 그 개혁의 내용, 개정 방향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이제 한인섭 선생님 교수님 오셨었는데 이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문제만 주냐 안 주냐 존치 여부에만 너무 골몰하지 맞습니다. 말고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피의자 피고인에 대한 인권보호관 설치를 포함해서 좀 제대로 된 그 법체계 형사소송법 체계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주셨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를테면 이제 그 피의자 피고인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보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굉장히 분명한 사건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형사법 체계 안에서는 이 피해자, 실제 피해자가 보호받기가 상당히 좀 난망한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형사 그 법정 안에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라 일종의 이제 방청객으로 들어가는 형국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런 부분도 향후에는 좀 전반적으로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